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일교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잘 부인하셨었나요? 그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결백을 호소하면서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스스로에게 가결표를 던졌던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결정타가 됐다고 보세요? 일단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기재는 했는데요. 예.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실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이 정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기각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발부될 일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예. 이 정도 혐의,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메모라든가 문자 메시지, 실제 준 사람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까지 있다고 하면 혐의 사실은 뭐 거의 소명됐다고 봐야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휴대폰 교체가 있었고요. 예. 또 우연히 택배 기사의 제보에 의해서 윤영호 본부장의 수사 과정의 내용을 듣고 진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발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권 의원,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정치 권력에 이해가 얽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권 의원이 구속됐다는 거, 그러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혐의 소명은 그 전제로 판단을 하는 거라서 행간을 읽어보면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혐의는 소명되나 또는 피해자의 피의자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23년도 영장 기각 사유였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대법원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별건 구속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국내심을 향한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녹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주길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권성동 의원의 어떤 본인이 정치적 피해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코스프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범죄 혐의를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교가 분리가 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 단체로부터 어떤 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 법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 소명이 되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은 진행되겠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정치적인 탄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주장되고 제기되고 있는 이 범죄 혐의 사실을 소명하는 것에 훨씬 더 적극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3대 특검 출범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서도 권성동 의원 자신의 SNS에 이번 구속이 신호탄이다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에서 확보를 했었던 증거 중에 후보님을 위해 써달라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이러한 금품을 받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영장이 나온 것과는 어떻게 보면 별건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가입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다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가입을 했을 때 원래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려고 했는데 권 의원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출마하게 됐었던 다른 친윤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후보를 도왔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환 조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이에요. 이게 특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출석이어서 오늘 특검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십니까? 일단 3번 이미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긴 했는데 최근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출석해서 조사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가 없었다고 아마 특검은 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자진 출석 형식인데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조사를 이미 충분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은 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 한학자 총재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이미 3차례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하거나 이런 이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은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학자 총재 말씀하셨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된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적극적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또는 교단 측의 공식적인 어떤 그 행위의 한 일환으로 본인이 이런 돈을 건네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인데 그러려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사실 그 정황적 증거로 진술 등이 확보될 여지는 있지만 한학자 총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대질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그 특검 입장에서는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과 한학자 총재 출석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정치권에 미칠 파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시기라고.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승찬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인 건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뒤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또한 이제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거죠. 사실은 제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저 지라시 다 봤거든요.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제보라는 식의 어떤 형식을 포장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또 다른 저같이 본 사람부터 제보받은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부터 제보받았는지 그걸 정확히 밝혀야죠. 어느 정도 신뢰 수준이 있는 정보인지를 밝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누구였다는 거 지라시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부터 제보를 받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 그랬으면
당시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제보입니다라고 밝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면책 특권에 비겁하게 숨은 말인 것이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런 내용은 실제 본질을 호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의 전환합의체 판결로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을 리도 없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결과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이게 만약에 대법원이 독임제 관청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장관 같은 직이라면 부승찬 의원의 저 말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12명 중에 10명이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이전 파기환송처럼 1명, 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거. 권순일 대법관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는 저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한 거고 독임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저건 명예를 실추한 것 이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심히 흔드는 겁니다. 네, 사실 여부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부승찬 의원이 언급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총리의 발언이 여당의 사퇴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하는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리는 그 근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어제 부승찬 의원의 제보 같은 거는 이미 지난 5월 달에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의 이 대법원 또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제보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허위 제보다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유리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제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난번에 그런 모임이 그 자리가 있었는가 거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포함되어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참석자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도 또 대법원장께서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으실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14일 밤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SNS를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부 의원들은 충분히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의 탄핵의 전례가 없고 실제 탄핵 소추 의결은 됐지만 탄핵 인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보면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그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인정되기가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돼서 현직 대법원장이고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입증할 만한 소명할 자료들이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다만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라든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치를 하면 되는 일인데 안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입법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 사법부 전체를 하나의 어떤 이 조직으로 움직여가는 사조직처럼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지금 당내에 있어서 사퇴 요구에서부터 탄핵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스스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요구를 대법원 스스로 해결하면 이게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 의원들, 결국은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내년에 광역지자체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마평에 올라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러한 강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다는 서영교 의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역시 사법부를 무력화한다라고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를 오히려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강성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검법 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주장들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누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착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저 말씀은 심중에는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각자 해석이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일국의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향해서 압박용으로 저런 메시지를 냈다고 믿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원론의 대상인 민주당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잠시 위탁받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 세력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 없이 점점 더 심해지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야당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제가 없고 그럼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 자체 공복적 의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대통령의 말을 각 진영에서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서 자성 내지 자제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자성의 의미로 저 말을 해석하셔야 돼 스스로.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을 감안하셔서 말씀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사법부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일 뿐이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 특히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얘기를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사법부, 특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에 대해서 특히 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거치 문제와 끌고 들어가는 것, 이런 건 바람직한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 때와 또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국민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삼권 분립 또는 뭐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지만 그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어떤 조희대 대법관의 압박용이다라는 이 식의 해석, 이것은 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 시점이 묘하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여권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건데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와 내통하고 지금 방조하고 사실상 공범으로까지 보여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간사 선임 문제를 축구 경기에들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주장으로 이 사람을 뽑을게요라고 내세웠는데 상대 팀에서 선수들이 손을 들고 10명이 손을 들고 우린 인정 못합니다라고 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저 사람 빼고 다른 사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승부가 있는, 각자 상대가 있는 어떤 싸움 이 룰을 정할 때 저렇게 상대방 잘하는 분을 빼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코미디 같은 일이죠. 사실은 국회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관례는 관례고요. 뭐 민주당 주장대로 관례상 간사를 이렇게 선출 절차를 한 적도 없고 그냥 그거는 박수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국회법 규정에 보더라도 저건 호선이에요. 호선은 선출과 다릅니다. 선출은 입후반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해당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리고 부결도 이게 원래 부결 투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 중에 누굴 뽑는 게 선출인 것이지 한 사람을 선출해놓고 이 사람 부결 투표한다, 이것도 안 맞는 거고, 호선은 18명이 지금 법사위원 전체 인원인데 18명 전부가 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18명 전부 다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누구를 할지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게 호선인데 이걸 정식 안건으로 해가지고 부결시킨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코미디고 국회법 위반이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나경원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지위로 인해서 이분이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박균택 의원 이재명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박지원 의원 피고인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떠나서 어쨌든 만약에 그랬으면 의장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이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이해충돌 위원 선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했잖아요. 그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끝난 사안인데 간사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사가 선임되면 이해충돌 사안이 뭐가 증가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간사 심부름꾼이라. 다른 상임위도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 이제 저 정도 했으면 추미애 의원께서 아까 나온 얘기대로 차기 어떤 지방선거의 공천용으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싶다,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는 법사위 안건에 파행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만하고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분명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 덧셈 특검법 수정과 함께 야당 간사 선임 협조 약속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번복이 된 셈이거든요. 뒤집어진 셈이에요. 간사 선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힌 걸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이죠. 거기에 보면 동료 의원을 감금했고 회의실들을 점거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법 위반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2년의 실형이 구형된 상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 공소를 취하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구형까지 2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법사위의 야당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해 충돌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께서 지금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법사위의 이 소관 부처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원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지법장으로서 그 법사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2명의 의원 중에 1명입니다. 1명이 추경호 원내대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당시에 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과정에서 망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박근혜 실수했어. 박근혜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보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박 의원이 법사위 정회 후에 박 의원에게 몰랐다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격한 정치적 공방을 해도 금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얘기를 한 건 조금 전에 이 김지록 대변인 설명하셨듯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간사 선임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한 건데 그걸 이렇게 애들 말싸움 하듯이 이 배우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몰랐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직후의 상황을 좀 보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즉시 사과했었어야죠. 그런데 계속 부득불 자신이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저렇게 우겨대십니다. 보기 안 좋고요. 저런 장면이 국민들께 보여졌을 때 국회가 과연 지금 생산적 논의를 하고 있는 거냐, 국회가 필요한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다행히 뭐 사과를 해서 풀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논쟁하고 소리치는 상황까지는 다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의 금도는 지켜야 됩니다. 네, 어저께 뭐 막말 논란 상황도 지켜보셨는데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나 의원의 그 배우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 소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검찰에서 2년 구형 나온 것,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절차상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나 의원이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지금 뭐 임의적으로 기일을 추정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 거의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는 직접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 의원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책적으로도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있을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간에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와 함께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조국 혁신당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강미정 전 대변인이 고소한 지 5달 만인데 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조국 당시 대표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날 당직자들과 함께 갔던 노래방에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4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5개월 넘는 수사 끝에 김 전 대변인을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강 전 대변인을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CCTV와 택시 블랙박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여러 달 전이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동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말고도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SNS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국 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은 인정이 되지가 않았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업무상,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인데 대변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그 감독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강제추행죄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량도 훨씬 세고요. 업무상 그 강제추행 이 부분은 심리적 강제성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적인 뭐 거부 반응 이런 걸 떠나서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는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김보협 전 대변인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고 그보다 상위 개념인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짧게 또 짚어볼 텐데 앞서 저희가 뭐 단신 내용으로도 좀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예, 당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 발언 바로 다음 날 바로 즉시 당 윤리위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장시간의 회의 끝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일단 내렸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확정되려면 오늘 당 최고위에 보고가 되고 최고위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저 부분을 이제 시행하게 될 텐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심히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 당원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듣는 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들린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빠르게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